자,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수업이 뭐였어요? 아, 민법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민법하고 제과목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이니까 우리 이번 주 이제 일주일 동안은 뭐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실 텐데요. 저도 한 20분 정도만 여러분한테 1년에 딱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나가는 학원 중에 이제 그 부평학원이 있어요. 뭐 우리 같은 에듀윌 식구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부평학원에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 요 두 분을 이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A라는 분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자, 4년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드디어 요번에 이제 2차 시험까지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분도 이제 1회차, 2회차에는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시행착오 겪는 부분들을 좀 겪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B라는 부분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요번에도 또 1차밖에 못 붙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몇 년씩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왜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걸 이분들은 이렇게 몇 년씩 공부해서 합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1년 안에 꼭 합격하고 싶으시면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를 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99년도 공인중개사 10회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2021년도 32회 시험까지 대충 해봐도 제가 한 해도 쉬지 않고 20년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과목이나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럼 강의를 하면 저는 20년간의 이제 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시키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데이터가 제 몸에 축적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해서 제가 이해를 시킵니다. 근데 저 진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해를 시킨 것 같아요? 아니면 나니까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럼 이제 이거를 바로 이제 강사라고 하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해서 이거를 정리도 하고 암기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정리하고 암기한 내용, 물론 저는 암기를 되게 많이 도와줄 겁니다. 다른 강사들보다 그걸 갖다 끄집어내서 문제로 여러분이 끄집어내서 점수가 나와야 이게 이제 합격권에 들거든요. 근데 사실 오전반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만 듣고 복습의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야간은 집에 가서. 근데 오전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못 해갖고 시험을 못 입은 두 분들은 이렇게 몇 년씩 공부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복습을 안 하냐, 왜 공부를 안 하냐, 할 거 아니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전에 이제 강의를 들었죠. 자, 3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낮에 뭐를 하냐면 동영상을 열어가지고 또 강의를 들어요. 동영상 3시간 강의를 또 들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자, 강의 3시간 듣고 오후에 강의 또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까먹어요. 그리고 2달 있다 문제 풀면요. 문제 풀릴까요? 그냥 좋은 경험일까요? 안 풀리지. 아니, 동영상만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봐봐요. 개근상을 타.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한 번 하면 개근상을 타. 그럼 개근상 타면 서울대 가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업만 계속 듣는다 그래도 우리 오전반들도 오전에 이렇게 수업 듣고 이해 안 되는 것을 동영상을 보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동영상 틀어놓고 멍하니 도서실에서 3시간 앉아 있을 바에는 오전에 들은 내용들 중에 제가 중요 부분 강조한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그럼 정리해서 A는 B다라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본인이 노트에다가 A는 B라고 써가지고 A는 B야, A는 B야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모의고사 딱 볼 때 A는 B 나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하고서 끄집어서 딱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강의만 편안하게 듣고 까먹어버리고 날 잡아서 문제 풀면 안 풀리고 이런 작업들을 이분들은 몇 년씩 해요. 근데 언젠가는 강의만 들어도 언젠가는 A는 B가 외워질 수 있죠. 그게 4년 걸려요. 이해 가죠? 근데 1년 안에 붙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공부는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수업 듣고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거 보시는 거 좋지만 너무 동영상만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이 과목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년에 합격하시려면. 자, 제가 한번 쓸데없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저께 우리 1차 민법 한번 얘기 들었을 텐데요. 자, 요번에 우리 강남은 심종욱 교수가 아니라 신대훈 교수 오죠? 예, 어저께 아마 수업 들어봤을 텐데, 자, 분명히 1차는 민법이라는 거 하고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두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 야,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우리 김민석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공시법. 자, 공시법 수업은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은 등기법이라는 게 있고 지적법이라는 게 있고 공간구조법. 마지막으로 이제 세법 우리 한영규 교수님. 자, 이 배점을 한번 보게 되면 민법이 40개, 개론이 40개, 공인중개사법 40개, 공법이 40개. 그다음에 공시법하고 세법은 한 과목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요거 12개, 요거 12개, 요거 16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 가셔서 오전에 1교시 2차 1교시. 그래서 오후에 이제 2교시로 시험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3교시, 2차 2교시죠. 그래서 세 번으로 나눠서 그날 하루에 시험을 다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6과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 가만히 보시면 이들 과목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요 뒤에 법이라는 말이 붙는 과목들이 있죠. 등기법, 지적법, 세법, 법이라는 말이 붙죠. 그러면 이 민법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 신대용 교수도 얘기했겠지만 조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법 조문이 1조부터 만약에 100조까지다라고 가정한다면 올해 시험은 1조에서 100조 안에서 나오는 거 맞죠? 이거 안에서만 달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요즘에 이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판례까지 완벽하게 섭렵하면 어차피 테두리는 있어요. 단지 범위가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막연한 공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목들 중에서 딱 한 것만큼은 테두리가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말 그대로 이영방 교수님 부동산학 개론은 학이죠. 말 그대로 이거는 이론이야. 예를 들어서 이영방 교수님이 만약에 투자 부분에서 5문제 나온다. 경제 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 3문제 나온다. 감정평가 파트에서 만약에 5문제 나온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이 투자 부분에서 5개가 나온다 그러면 투자에서만 5개 내면 되는 거예요. 에듀윌 책에서 5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에듀윌 책이잖아요. 그럼 에듀윌 책에서만 이영방 교수님이 쓰신 내용에서만 출제연이 돼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투자라는 부분에서만 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를 만약에 어렵게 내겠다고 한다면 이 에듀윌 책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보면 본인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 저는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아유 제가 법무사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사실은. 이렇다면 둘 중에 하나 먹고 가니까 그냥 가는 거야 1차는. 근데 뭐 법을 전공하지 않고 또 뭐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비중을 두는 게 좋냐 그러면 저는 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그 강의를 매년 쉬지 않고 이렇게 해와 보면 본의 아니게 이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32회 시험에는 민법이라는 과목하고 개론이라는 과목을 보면 올해 32회 시험은 민법이 훨씬 어려웠어요. 개론이 조금 쉬웠습니다. 여러분은 33회 시험을 대비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매년 이게 한번 어려우면 다음에는 쉽고 이게 쉬우면 다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3회에는 감히 예상한다면 민법이 조금 쉽고 개론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민법이 조금 쉬울 수 있다면 민법에다 초반에 비중을 좀 두시고요. 민법으로 이렇게 부동산학 개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물론 이게 이제 5대5 비율로 가는 게 맞는데 민법을 잘하는 게 확실히 1년 안에 합격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 두 과목 중에서 민법이 훨씬 유리하냐면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깨닫기 전에 그냥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봐요. 공부를 여기 작년에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시면 민법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민법을 잘하잖아요. 자, 우리 민법 시간에 민법 186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뭘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등기. 근데 여기 무슨 법이야? 당연히 연결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법을 잘하잖아요. 그럼 이 세법에도 용어나 이런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학개론은 제 과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부동산학개론 아무리 잘해도요. 등기법에 부동산학개론이 나오겠어요? 등기부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목만큼은 학이기 때문에 법 과목끼리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만 학은 연결이 안 돼요. 법하고. 그래서 두 과목 중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하고 목요일에 얼굴 뽑잖아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목요일. 제 얼굴 지금 보는 게 목요일인데 월화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진짜 빡시게 한번 공부해 보셨어요? 오늘도 안 올래다 왔어요. 응? 그냥 뭘 하는지 모르가 그냥 왔다 갔다 책 꽂고 왔다 갔다 오늘은 누가 오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월화수 열심히 2시까지 공부하다 온 거예요. 아니 뭐 묻지 마. 지금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들어보고 좀 얘기 좀 하자. 그것도 시간 2달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해줄게요. 자, 초반에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거야. 이게 1년에 합격하는 노하우라니까요. 근데 난 여러분 이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아까운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니 지금 시험이 뭐 내년 10월인데 뭐 벌써 11월부터 이렇게 쪼으세요. 자, 들어보시죠. 자,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지 그 1년 커리를 제가 한번 쫙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 5분 얘기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듣고 나면 분명히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저하고 이제 올해 33회 시험 처음으로 개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1월 하고 자, 여기 12월 달에는 우리 무슨 강의 들어요? 기초 강의죠. 그래서 여기 기초서 다 책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인 요 상황에서는 우리 기본 강의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강의가 나가고요. 기본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말에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본 강의 들어간 다음에 3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둘째 주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에듀윌의 커리는 10주 과정으로 심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심화 수업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기본 강의 기본서 있죠. 요거를 이제 기본 강의 때 한번 훑은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제 필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강의 노트를 지금 제작 중이에요. 작년에는 필기 노트라 그래갖고 직접 손으로 다 썼어요, 여백을.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손으로 직접 쓰시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 채워넣어서 강의 노트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심화까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둘째 주 2주 하고 6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6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6주 과정으로 기출문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5년 안에 나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 8월 달, 요 2달 과정이 있죠. 여기는 예상 문제집을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요. 물어볼게요. 이거 문제은행식일까요? 문제은행식은 아닐까요? 문제은행식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이제 2달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드디어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학원 다니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오늘이 9월 첫째 주라면 여기 시계 있죠. 시계 이렇게 프로젝트나 저 시계 여기 앞에 딱 비춰놓고 아침 10시부터 오전반 기준이요. 딱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50분까지 시험지 나눠드리고 풉니다. 시간 재서. 이해 가죠? 그리고 50분에 답안지 내세요. 그러면 채점하고 제 앞에서 바로 그냥 저하고 맞춰보는 거죠. 답이. 내가 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시간 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 감각이 있잖아요. 실전 감각을 익히는 그런 수업을 이제 진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달에는 제가 제 이름 걸고 100문제 뽑을 겁니다. 올해도 100문제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많이 적중시켰습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50개 50개에서 2주로 저하고 정리하고 올해 농사 끝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끝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1년간 걸어가야 되는 발자취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월화수 3일 이거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둘째 주, 그쵸? 대충요. 요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11월 달도 첫째 주가 아니라 둘째 주 개강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론을 이제 여러분이 웬만큼 정리해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문제집 풀고 문제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론은 없어요. 그러면 자, 봐봐. 대충 해서 6개월 동안 이론 끝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 6과목이죠. 그러면 6과목을 몇 개월 안에 이론을 끝내면 돼요? 6개월. 그러면 한 달에 몇 과목을 끝내면 돼요? 한 과목. 참고적으로 민법 기본서가 이제 나올 겁니다. 12월 말에. 기본서의 페이지는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학개론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중개사법 한 450페이지, 공법도, 공시세법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500페이지 정도 되면요, 한 달이면 읽고 다 외울 수 있죠, 우리는. 충분하죠.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이 시간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2월 딱 지나고 나서 1월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넉 달 동안 이 기본서를 쫙 다 읽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기 문제들을 풀게 되면요, 문제가 풀려요. 답안지 놓고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쇼크의 연속이에요. 쇼크의 연속이에요. 그럼 합격해요. 올해는 좋은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매일 이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학원 다니고 하시는 분들 4년, 5년 만에 언젠가는 합격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올해 1년 차니까 앞으로 3년만 더 다니세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죠. 예, 그러니까 왜 선배들이 겪었던 거 여러분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이론을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면 지금 11월, 12월에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여유는 있잖아요. 아직까지 학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6과목 중에 자, 당연하죠. 저도 제 과목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1차가 돼야 2차가 되거든요. 그럼 1차 중에서도 가장 지금 제가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어느 과목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 기초서에 있는 민법 얇아서 좀 부족해도요, 뭐 자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동영상 강의도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작년 선배들이 했던 기본서도 좀 구해갖고 좀 공부해보고 이런 적극성을 조금 띄어서 제가 1차, 2차를 1년 안에 동차 합격하고 싶으면 내가 제안을 한번 해줄게요. 어느 정도면 1, 2차를 동차 합격할 수 있냐? 자, 제안하겠습니다. 3월 달에 있잖아요. 학원에서 월별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학원에서 월별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요때 월별 모의고사를 딱 봐서 민법하고 개론이 있죠. 요 두 과목이 평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50점이 넘었다. 나는 여기 11월, 12월, 1월에 정말 민법 개론 열심히 나잖아. 열심히 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3월 달 모의고사의 민법 개론이 합해서 평균 50이 넘었다라고 한다라면요. 나는 2차까지 올해 합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평균이 50이에요? 합해서 50이에요? 평균이에요. 또 합해서 해갖고 선생님 민법 22.5, 뭐 개론 뭐 17.5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평균이 50이 넘었다 그러면 나는 올해 동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아직도 민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으면 딴 나라 얘기고 막 32.5, 막 27.5, 17.5 이렇게 나오면 아, 나는 올해 1차는 하고 2차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또 아까 저기 얘기하신 분대로 또 3년, 4년이 후딱후딱 하면서 언젠가는 졸업하지만 아마 씁쓸함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 A분도 연세가 60이 넘으셨어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힘드셔서 이렇게 하신 건 아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합격하셔서 너무 기뻐하시길래 같이 식사한 적이 있는데요. 저번 주죠. 자, 여러분들도 시행착오 겪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선생님 과목은 아니지만 1차 민법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선생님 과목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민법을 잘하는 게 2차 과목에 영향을 미칩니까?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들 얘기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으로 막바로 들어가서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서 다 갖고 계시죠? 자, 거기 기초서 이제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기초서 다 준비되셨죠? 자, 기초서 19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십시오. 자, 됐나요?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기초서 이제 19페이지를 딱 보시면 자, 이제 1장에 총칙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재정 목적. 두 번째가 여러분들 용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대상물입니다. 사실 이 기초서에 내용들이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게 법조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게 재정 목적, 제2조에 나와 있는 게 용어의 정의, 자 3조에 나와 있는 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공인중개사 32회 때도 제가 마지막까지도 강조했는데 중개 대상물 한 문제 예상대로 역시 또 출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보통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중개대상물에서 한 문제에서 보통 두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재정 목적 정도로 좀 가볍게 초반에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맨 위에 무슨 목적이요? 그래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밑줄 하나 칠까요? 전문성 제고 밑줄 띄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자, 밑줄 칠게요. 건전하게 육성 밑줄 그리고 마지막 맨 끝에 보면 국민경제 2바지 써 있죠? 국민경제 2바지 밑줄 그래서 요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쓸데없는 거 빼버리고요. 자, 밑에 용어의 정의 나온 거 보이죠? 자, 이제 그 얘기들을 저하고 직접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1번이 중개라고 써 있죠. 밑줄 딱딱딱 치고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줄게요.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자, 밑줄 좀 칠게요. 중개대상물 밑줄 띄시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옆에 보면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있죠?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밑줄 띄시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면 알선이라고 써 있죠? 알선 밑줄. 자, 밑줄 다 치셨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용어의 정의를 이제 하나하나씩 그려가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중개라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을 취급해야 우리 법에 나오는 중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매교환 임대차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따라서 그 밖의 권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알선이라는 표현 이렇게. 근데 어차피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많이 합격시키고 싶어서는 학원에서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걸 좀 많이 찍어줘야 되겠죠. 이 그 밖의 권리라는 요 부분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자, 오늘 이 권리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실래요? 자, 보충 박스 나오는 거 보여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듣고 정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거기 보충 제목이 저당권의 설정과 유치권의 이전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써 있죠. 근데 이 저당권이나 유치권이라는 표현이 전부 민법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1번부터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당권의 설정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거기 보시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96년도 대법원 판례 대판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드렸죠? 야, 나 네가 뭐 말하는지 다 알아 내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이 뭔 소리야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읽기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혼자 이거 책 사가지고 오늘 스터디 카페 가서 읽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커피 마시다가 어때요? 오늘 공부는 끝났지. 그냥 끝난 거야. 이제 자, 들어보시죠. 제가 아까 왜 민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저께 우리 신대용 교수가 수업 시간에 아마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신대용 교수가 강의하는 게 민법의 이제 총칙 부분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물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계약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나요? 네. 자, 이렇게 네 파트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이 물권하고 특별법이 있죠. 두 내용은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특히 여러분들 물권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민법을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가리킨 데만 보지 말고 미리 좀 선행학습도 좀 읽어보고 좀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우리 민법의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함부로 물건을 창설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민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정해져 있는 내용을 딱 보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요. 벌써 봐요. 어때요? 법대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들으니까 어때? 벌써 딴 나라 얘기 듣는 느낌이죠. 이런 상태로 계속 다니면 2차 의미 없어요. 초반에 이거 외워야 돼. 자, 본권 나오죠. 본권은 뭐냐면 자, 소유권과 이거는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제한물권은 또 뭐로 나눠지게 되냐면 용익물권하고 여러분들 담보물권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용익이라는 게 뭐냐면 쓸 용자에다가 이익할 때 이익이기 때문에 사용에 이익이 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 건너편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거주자는 전부 소유자일까요? 세입자도 있을까요? 세입자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집이야 사용에 이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전세 10억에 2년간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약하시죠. 그럼 내일 계약합시다. 그러면 10억 주고 2년 살아. 자기 게 아니잖아. 빌려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빌려 쓰는 이익이 있는 것을 우리 민법에는 땅 위를 이용하면 지상권, 통행권 같은 거 확보는 지역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라는 말은 뭐예요? 제표 먹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담보물권 파트에 가면 우리 신대용 교수가 수업 시간에 유치권, 그 다음에 이제 질권, 자 마지막으로 무슨 권이요? 저당권인데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게 뭐였어요? 저당권이 중개에 해당되는 권리에 들어갈 수 있냐며 물어봤죠. 그렇다면 민법 시간에 저당권을 열심히 공부해 갖고 오면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학계로는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 또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권이에요? 그래요. 거기도 있잖아. 보충박스에. 유치권의 이전이 중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2차 고득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오늘은 뭐 둘 다 하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 신대용 교수가 할 거니까 제가 오늘은 요 저당권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셨지만 느낌 안 오죠? 자, 그러면 이제 강사로서 제가 지금부터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제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요새 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아파트 평균가가 뭐 이제 12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억 그러면 비싸다. 물론 강남이야 좀 예외였지만 근데 요새 뭐 10억 그러면 강남에서 뭐 집도 못 사니까요. 자, 하여튼 10억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A가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다 새롭죠. 이 개업공인중개사란 말도 처음 들을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중개업자분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사무실의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줄여서 제가 뭐라고 적은 거예요? 개공이라고 적은 거니까 자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사장님한테 딱 찾아와서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을 광고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광고를 B라는 사람이 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B가 이 동네에 전세 살아요. 전세 7억에 살아요. 그럼 이제 전세 7억에 사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이 좀 부족할 수는 있죠.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하지만 10억짜리를 살려면 하지만 그냥 집 좀 보여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집을 보여줬어. 근데 A 집이 마음에 든대.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집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죠. 그럼 여기서 중개업자분이 B한테 여보세요. 아니 돈도 없는데 왜 집 보고 다니냔 말이지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DTI, LTV 얘기하지 말고 자, 은행융자 얻어서 집 사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C가 B한테 선생님 혹시 오늘 사무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현관의 통유리벽에 보면 이렇게 저희 사무실이 신한은행 땡땡땡땡 취급업소라는 스티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여기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대출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알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알아보시는 것보다 제가 연결하는 게 조금이라도 쌀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유리하다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부터 개공인 약간의 커미션은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본인이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면 도움 받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개공의 도움을 받아서 3억 원의 융자를 얻어서 이 집을 샀다면 나중에 등기부를 띄워보면 등기부는 여러분들 이제 김민석 교수님한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다 새롭죠 지금 처음이니까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은행융자 같은 저당권 같은 게 기재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을구 띄어서 이 집에 은행융자 얼마 있나 확인해 보듯이 을구에 3억 원을 자 신한은행에서 빌렸다면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이 저당권 설정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는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줄 수 있는 중개 영역의 권리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96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제가 벌써 20년 넘게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해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은 도서실에 가서 저당권은 돼 하고 머릿속에 담으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딱 보러 가서 저당권은 돼!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담으면 돼.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어떻게 읽은 거하고 수업이 다르냐? 다시 보실래요? 자, 거기 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써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수인이 얼마가 부족해요? 3억 원이 부족하죠. 그런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럴 때 중개업자분이 저기요 매수인님 3억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자 15%고요. 선이자 10% 띄어요. 빠른 대출 신속한 상담. 이 지금 돈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거는 중개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럼 고리대금은 사채업자가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무슨 돈놀이를 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중개 영역이 아니라고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자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라는 얘기는 아파트에 대해서 은행 융자를 받으면 을구의 저당권이 설정되니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그게. 그러면서 바로 옆에 설령 그것이 3억이라는 돈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거 맞죠? 맞잖아요. 저당권 설정하면서 3억 원이 받는 거잖아. 하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돈놀이를 한 게 아니라 은행 융자를 도와준 거는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거 맞죠?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이다. 자, 그게 물권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권이다. 그중에 무슨 물권이다? 담보 물권이면 자 물어볼게요. 자 물권인 거 맞죠? 물권인 거 맞죠? 그러면 물권이니까 권리예요 아니에요? 권리죠.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알선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법이 다 법률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나 어떤 용어들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책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열심히 공부해야 이제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아까운 시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본인 걸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민법과 중개사법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학교는 하나도 안 나와 여기.
1, 2차 동체 합격을 위해서. 자, 그리고 유치권은요. 나중에 우리 신대용 교사한테 배워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기본 때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민법 얘기하면 얘기 듣다가 어렵다고 또 오늘이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두 번째는 무슨 업이요? 중개업 써 있죠. 자, 그것도 제가 밑줄 한번 칠게요.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두 번째 보수라는 말 밑줄. 세 번째 업이라고 하는 말 밑줄. 자, 3박자 밑줄 딱 쳤죠. 자, 그러면 우리 그 현실적인 이제 제가 제안을 한번 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내용이 되게 쉬우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두 번째가 바로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수. 요거 이제 나중에 요 강의 노트 만들어서 다 저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기에 너무 초반에 뭐 열심히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세요. 세 번째가 업입니다. 자, 우리 그 최근에 우리 그 31회 때 그쵸? 또는 30회 때 문제 출제했던 유형하고요. 최근에 32회 때 최근에 10월 달에 봤던 문제 유형은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3회 시험을 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제가 똑같은 내용 갖고 문제 패턴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공인중개사 최근 것만 얘기할게요. 3년 안에 것만. 30회나 31회의 문제의 스타일은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보수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보수라는 말은 보시면 알겠지만 중개의 요소입니까? 아니면 중개업의 요소입니까? 중개업의 요소잖아요. 그냥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30회나 31회 문제 스타일들은요. 지금 법제 2조 제1호와 3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법 조문을 갖고 그대로 말장난을 쳐요. 어떻게 말장난을 치느냐? 보고 얘기하십시오. 다음은 이 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래놓고 틀린 걸로 어떻게 답을 주냐면 이 법의 용어의 정의상 보수를 안 받았대요.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확인하시면 되죠. 눈으로. 자,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라 할 수 없다예요?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문제를 내니까 수업만 편안하게 들으신 분들은요. 결국 시험장 가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은 아유 짜증나. 아유 한 글자 짜증나. 그리고 매일 끝나고 욕을 하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짜증나죠. 왜? 두 줄이면 1년이면 애워요. 1년 동안 두 줄은 절대 애울 수 없는 양이에요. 심지어 2년을 다녀도 1년에 한 줄씩 못 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안 되겠다. 유치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합격이라도 한 명 더 시키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지 중구알 다법 중구알이 다법이 중구알이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을 해요. 근데도 중구알을 못 외우시길래 중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까지 한자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한 명이라도 합격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31회 요때 문제 수준의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32회 때는요. 자, 올해도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여기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제 말 적중한 거 다 아실 겁니다. 보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회, 31회 때는요. 응시 인원이 33만 명, 34만 명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고 이거 수수료 여러분들 10억짜리 계약해도요. 0.5%만 받아도 500이에요. 양쪽으로 받으면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에 보면 어디 회사 가서 월급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15억짜리, 18억짜리 계약하게 되면 수수료가 700, 800, 양쪽으로 받으면 1,800, 1,600 되거든요. 근데 어디 사회생활 하면서 월급 1,700, 1,800 받기에는 쉽진 않잖아요. 근데 수수료 한 건만 해도 그 정도 나오니까 당연히 많은 분이 모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 32회 때 응시 인원이 4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중개업자분들 많은데 40만 명 넘게 응시하면 시험 문제 난이도는 상식으로 봐도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패턴이 바뀌지. 그러면서 이렇게 조문을 갖고 문제를 내던 것이 이제는 올해 32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문제 패턴이 박스 문제로 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찾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은요. 사례 문제로 내요. 사례. 그래서 이렇게 보수는 중개에 나와? 중개업에 나와? 중과알이야? 답업이야? 요때가 좋았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잠시 기다리세요. 그런데 요번에 그 12월 달에 아마 1월 초 정도에나 이렇게 공고할 것 같은데 우리 33회 시험 그리고 이제 34회, 35회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슈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상대평가 할 때 우리 같은 부동산 관련된 자격증인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32회잖아요. 그러면 33회 이해 가시죠? 예, 자, 죄송합니다. 요거 끝났고 여러분이 33회니까 33회, 34회 정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35회나 아니면 36회 시험부터 이렇게 상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할지 요때 할지는 모르지만 뭐 저도 아는 분들 많아서 많이 알아보면 굉장히 유력하고요. 거의 내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번 33회 시험과 뭐 피치 못해서 좀 뭐 일이 있고 그래도 내년까지는 무조건 시험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이제 3년, 4년 가면 이게 절대평가의 마지막이고 이제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절대평가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평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잖아요.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40,000명이든 다 받는 거야. 그러나 이제 상대평가는 평균 65점이라도 떨어질 수 있죠. 위에서 잘라야 되니까. 평균 58점이라도 붙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 절대평가하고 다른 거는 주택관리사처럼 가로 채워넣기 같은 주관식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1년 안에 무조건 붙으셔야 되고 피치 못하다 그러면 내년 안에 끝까지 끝내시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략을 잘 세워갖고 전략적으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반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아까운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자, 한번 요거만 얘기해봐. 그럼 이제 이게 절대평가의 마지막이지. 그러면 올해 32회 시험에 4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33회나 34회는 40만 명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까요? 이제 상대평가 전에 마지막 기회니까 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럼 시험 문제 수준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이거 이미 뭐 보이는 답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따야 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렇다면 올해도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렇다면 궁금하죠. 선생님, 사례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게 사례 문제예요? 궁금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제 머릿속에는 이 중개업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는데요. 기초 강의 때 가장 모든 학원들에 설명했을 때 잘 이해하는 샘플이 이 중고자동차 있잖아요. 저도 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 여러분들 다 차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예를 들면 모든 학원 수강생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딜러를 부는 자동차를 사고 파는 일을 도와주는 분을 기준으로 중개업자분도 집 사고 파는 거 도와주는 거, 이분은 자동차 사고 파는 거 도와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니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이상 전에 수원의 땡땡 매매단지를 차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거의 매매단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근데 수원의 매매단지에 갔는데 와, 진짜 학교 주차장 그 운동장 같은 거기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데 그 운동장 같은 데가 몇 개인지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은 거야. 갖고 저한테 차를 보여주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 여기 이 넓은 단지에 한 달에 차를 제일 많이 파는 분은 몇 대까지 팔아요가 궁금한 거야. 차를 보러 가면서. 아, 선생님, 저희 사무실 옆 사무실인데요. 그 사장님이 한 달에 보통 평균 80에서 90대는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남들은 뭐 4-5대도 힘들 텐데 어떻게 막 90대씩 팔어? 물어봤더니 아, 이분이 한 달에 광고비만 2천만 원씩 쓰신대요. 엄청나게 광고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막 그냥 인터넷에 막 도배를 한대요, 광고를. 아, 그러시구나. 직원들도 많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을 그냥 편의상 제가 박 사장이라고 예를 들게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거래처인 김 사장님이 연락 왔을 수 있죠. 박 사장, 아유, 김 사장님, 뭐 차 사시려고요? 아예, 박 사장,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김 사장인 내가 여기 수원역 앞에 땅이 좀 있거든. 아,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장사가 안 되고 그래갖고 이거 뭐 돈이 좀 급해. 그래서 이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박 사장이 거래처 많잖아. 아, 예, 저 아는 사람 많죠. 아, 좀 연결 좀 해봐. 내가 그 심심치 않게 인사할게. 아, 기다려보세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해갖고 이제 여기 이제 친한 사람이 임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두 분을 만나게 해준 거야.
아 그래갖고 이만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술 한잔 먹고 계약이 됐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도와줬으면 당연히 김 사장은 뭐 꼭 0. 몇 프로 복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사는 하지 않겠어요? 아유 미안해 고마워 내가 이거 용돈에 그냥 한 200 줄게. 받았어. 아유 나도 200 줄게. 받았어. 어휴 짭짤하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박 사장이 어차피 한 달에 광고비 2천만 원씩 쓰니까 광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광고 낼 때 여기에는 자동차 광고 내겠죠. 소나타 몇 년식, 뭐 주행거리 얼마, 가격 얼마, 절충 가능.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이런 거. 근데 밑에다 부동산도 광고를 내. 갖고 부동산을 지인들이 팔아달라는 부동산 토지 같은 것들 광고 내는데 아 이렇게 하는데 광고를 워낙 많이 때리니까 1년에 한 4-5건은 한대요. 갖고 1년에 한 몇천씩은 버는 거야. 짭짤하게 부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인근의 중개업자분이라면 이 광고 언젠가는 봐요 안 봐요? 보죠. 냅둬요 이참에 찔러요. 찔르지. 그럼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자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박 사장의 이러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3호에 있는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사례 문제입니다.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이게 40만 명이 넘는 시험 문제입니다. 보수가 중개에 들어가 중개업에 들어가 이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자 결론만 자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자 그냥 멋있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개업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중개업이에요. 자 이게 중개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궁금해질 겁니다. 야 아니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중개업을 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오시죠. 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같잖아 보이는 두 줄이 시험 끝나고 나면 모범 답안지로 제시가 됩니다.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는 1번이 뭐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의뢰면 김 사장이 박 사장한테 팔아달라고 의뢰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었죠. 그 다음 계약되고 나서 200이든 300이든 이만저만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용돈 벌려고 한 거지 무슨 수원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업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직업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저는 강의가 저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강의를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영리 목적일까요? 학원이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일까요? 예? 영리죠. 당연히 학원에서 저 월급 받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업이라는 걸 갖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광고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자기 돈 시간 써가면서 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수원의 거래 활성화예요? 그래요. 그럼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죠. 그렇다면 제가 1번, 2번, 3번 적은 거 중에서 하나라도 딴지 걸 게 있나요? 없죠. 하지만 시험장 가서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중개업이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면 중과리 다보비가 먼저 떠올라요? 살아온 상식이 먼저 떠올라요? 자격증 없는데 할 수 있겠어?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아이고 다보비를 따져볼까? 몇 명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10% 15% 걸러내는 게 40만 명 시험 문제 수준인 거예요. 확 다르죠. 이런 문제를 이제 박스에 넣고 내는 게 올해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결론을 내야죠. 선생님 그리고 중개업인 거 알겠어요. 저 자격증 따서 중개업 할 사람이니까 나 내일부터 학원 안 오려고. 나 내일부터 중고자동차 딜러가 되려고. 뭐 똑같은 중개업인데 뭐하러 이거 자격증 따냐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인근 부동산에서 찌른다고 제가 분명히 힌트 줬죠. 찌르게 되면 당연히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겠죠. 분명히 자격증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무단으로. 그럼 이 사람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했으니까 무등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박 사장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자동차로 이해시킨다고 했으니까 자동차로 이해시키면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처벌의 내용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물어봤습니까?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저는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논리가 중개업은 중개업인데 불법 중개업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중개업은 맞아. 왜? 보시면 알겠지만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요소에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등록을 했어 안 했어? 이거는 중개업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조문을 두 줄을 보는데 어때요? 이제 다시 새롭게 보이죠? 이 정도로 시험장 가서 머리에 담아서 쓸 정도가 돼야 이 40만 명 넘는 시험에서 완벽하게 합격권에 드는 고득점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어때요? 오늘 제 수업 들어보니까 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책 꽂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죠? 그거를 3월 달에 깨달으면 늦는다니까. 얼마나 지금 1년 안에 합격하셔야 되는데 확 달라요. 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와갖고 첫 대면이니까 막 꿈과 희망을 주면서 에듀윌만 믿어라. 전국 최고 합격률이다. 이런 말은 그만할게요. 알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보다는 현실적인 게 더 맞지 않나. 확실하게 이 정도가. 올해는 어때요? 응시인원이 더 늘겠지? 그럼 당연히 이 정도 나와야지. 이건 뭐 중가리, 다보비, 그럼 뭐 이거 합격자 막 10만 명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초반부터 열심히 열공해서 따는 힘든 자격증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아까 제가 개공이 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제가 개공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개라는 말 앞에다 쓰냐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다는 분도 가끔 계셨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개공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0월 달에 시험 봐서 자격증을 12월 달에 받으실 거거든요. 그럼 자격증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받았죠?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동네는 무슨 구예요? 강남구죠? 그럼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세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예요?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밑에 등록이란 말이 꼭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고요? 등록. 그 표현만 딱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요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1페이지 얘기만 잠깐 하고 1교시를 마무리할게요. 자, 21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21페이지 먼저 갔다 올게요. 가운데 4번 제목이 뭐예요? 기타. 자, 거기 기타에 보면 1번에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죠. 요새 우리 8시 뉴스나 이렇게 YTN 뉴스 같은 거 보면 동네 중개사무실 가서 인터뷰하죠. 그래서 뭐 성수동 공인중개사 누구누구씨 이러고 막 밑에 자막 처리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이 뭔지 보세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이 법에 의해서 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지. 근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 사장님이야, 사무실에.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자막 처리가 되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자막 처리가 돼야 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셨는데 합격자가 2만 5천 명이 나왔다. 합격하신 분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 A가 자격증을 땄죠. 자격증을 따면 뭐가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봐. 면허증으로 이해시키면 면허증 땄다고 다 운전해요?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전부 사무실 오픈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격증 따서 집에 가만히 보관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근데 선생님, 전 자격증 땄으면요 이제 사무실 오픈해요. 제가요 역삼 세무서 옆에 제가 자리도 다 알아본 사람이에요.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시게 되면 당연히 강남구청 가서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달라요. 그렇다면 YTN에서 인터뷰하러 요새 성수동 아파트 시세가 어때요? 지금 2달 새에 2억 올랐어요. 한 달에 1억씩 올라요. 라고 인터뷰하시는 분은 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당연하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무슨 공인중개사야. 그 자막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장님인데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장님 혼자 영업합니까? 밑에 직원들도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과 자격증이 없는 직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바로 밑에 쌍가로 2번이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땄지. 근데
근데 사장님이 되지 않고요. 자격증을 딴 애가 나이가 28밖에 안 돼. 선생님, 저 자격증 딴 김에 그 일 좀 들어가서 좀 배우려고요. 그러면 사장님 밑에 소속되는 거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줄여서 제가 소속의 소자, 공인중개사의 공자를 찍어서 소공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개공이, 소공이, 소공이, 개공이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거기 소속공인중개사 읽어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즉 사장님 밑에 들어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 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째 줄 가운데 보세요.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무슨 업무를 수행? 그렇죠. 중개 업무를 수행 밑줄. 다른 거 밑줄 치지 마세요. 하거나 또는 사장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당연하지. 월급 받고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중개 업무 수행의 포인트가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면 민법 공부했죠. 공인중개사법 공부했죠. 그러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을 만큼의 교양과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면 사장님을 대신해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이런 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제 3번에 중개 보조원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보조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두 군데를 밑줄을 치고 그림으로 이해시키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밑줄 띄시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밑줄 하나만 더 치겠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 밑줄. 따라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써 있죠. 자, 두 개를 밑줄 딱 치셨으면 저를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우리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직원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직원, 요 사람을 우리 법에서는 소공, 줄여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우리는 중개 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무실에 많이 들어가 보셨지만 중개 보조원이라는 표현은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여기 있는 B인데요. B는 그냥 제가 편의상 대리님이라고 할게요. 사무실에서. 여기 있는 C는 사무실의 실장님이라고 제가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고객이시죠. 고객으로서 사무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B가 여러분을 응대합니다. 저기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여기 있는 B가 여러분에게 명함을 하나 줬을 수 있죠. 자, 명함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튀어나옵니다. 자, 명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딱 적혀 있고요. 요 앞에 대리 공인중개사, 자, 이름은 그냥 막 설정할게요. 김숙자. 그 다음에 밑에 핸드폰 번호 010-123-4567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대리라고 하는 표현은 법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김숙자라는 이름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거는 대리와 김숙자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인중개사란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직원이죠. 그러면 사장님 밑에 소속돼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명함을 딱 받아보면서 아, 이 대리님이 임선정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원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들어보세요. 요번에도 똑같이 명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냥 대충 할게요. 대성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고 여기 실장이니까 실장 김숙자, 그 다음 밑에 그냥 010-123-4667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김숙자 씨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보면 어떻게 공인중개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좀 전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그래, 아닌 자잖아. 그리고 이분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거 못 써. 그래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객으로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명함을 받아봤더니 실장 김숙자라고 돼 있죠? 그럼 속으로 아, 이 양반이 임선정이 얘기했던 중개 보조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푼수대기처럼 혹시라도 김숙자 씨한테 혹시 보조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러지 마요.
예, 그러면 작년 시험 봤는데 또 하나 모자랐다고 얘기하니까 예,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보조원인데 말은 더럽게 많구나.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에서 부르는 거하고 법의 명칭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예, 열심히 하시라는 의도로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마음가짐 잘 가지시고 1년 안에 졸업하셔야 돼요. 20페이지는 잠깐 쉬었다 와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